그날 저는 제 아들이 결혼식장에서 죽는 것을 봤습니다. 아니, 죽임을 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새하얀 셔츠에 붉은 피가 번져나가는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민준아, 민준아 하고 제가 아무리 불러도 제 아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온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옆에 하이프 버튼을 눌러주세요. 찾아주신 소중한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외아들의 결혼식 날이었거든요. 어젯밤 머리를 말아서 자는 바람에 목이 뻐근했지만 상관없었어요. 오늘만큼은 제일 예쁜 모습으로 아들 곁에 서고 싶었으니까요. 거울 앞에 앉아 한복을 차려 입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사둔 연두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였어요. 색이 조금 바랬지만 그래도 단정해 보였죠. 화장을 하는데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기쁨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어제부터 계속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그 불안감 때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들 방 앞을 지나다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민준이가 턱시도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더라고요. 엄마 안 주무셨어요? 응. 너도 잠이 안 오니? 민준이가 돌아서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환했는지 평생 제 아들의 그 미소를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엄마, 저 오늘 정말 행복해요. 유진이 만나서요. 가슴 한구석이 뜨끔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요. 6개월 전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던 그 여자.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더 불안했던 그 미소.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니까 저는 참았어요. 그게 제일 큰 실수였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행복하겠구나. 제가 민준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을 때 아들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엄마, 이거요. 상자를 열어보니 은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고른 티가 나는 반지였어요. 결혼한다고 엄마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끼고 계세요. 제가 항상 엄마 곁에 있을게요. 그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돌렸어요. 아들 앞에서 우는 모습 보이기 싫었거든요. 그래, 고맙다. 엄마가 소중히 낄게. 민준이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그게 제 아들이 저한테 해준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하객들이 꽤 모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꽃장식, 우아한 피아노 선율, 웃음 가득한 사람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저는 신랑 대기실에 있는 아들을 보러 갔습니다. 엄마, 긴장돼요. 괜찮아. 우리 민준이 제일 멋있어. 그때 문이 열리며 신부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새하얀 드레스에 완벽한 화장,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미소가 어딘지 모르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오늘 한복 정말 예쁘세요. 그래, 고맙구나. 유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여름인데도요. 식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하객석 맨 앞에 앉아서 입장하는 아들을 봤어요. 턱시도를 입은 민준이가 얼마나 의젓해 보이던지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신부가 입장하고 둘이 단상에 나란히 섰을 때 저는 또 한 번 그 불안감을 느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곧 떨쳐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하면서요. 사회자의 멘트가 이어지고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민준이 친구 재석이가 축사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신랑 민준이는 제 대학 동기이자 절친입니다. 항상 성실하고 착한 친구였죠. 오늘 이렇게 좋은 날. 그때였습니다. 민준이 얼굴이 갑자기 새하얗게 변하더니 가슴을 움켜쥐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긴장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아들이 비틀거리며 난간을 붙잡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재석이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 입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어떻게든 앞으로 뛰어갔어요. 민준아, 민준아. 아들이 제 이름을 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준이는 그대로 단상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식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119 불러요. 의사분 계세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귓가에 울렸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바닥에 쓰러진 제 아들만 보였습니다. 피를 토하고 경련하는 아들의 모습이요. 민준아, 민준아, 정신 차려. 제가 아들을 흔들며 울부짖었지만 민준이는 대답이 없었어요. 신부 유진이 옆에서 오빠, 오빠 하며 울고 있었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저는 아들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민준이를 내려다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들 손에 힘이 점점 빠져가는 게 느껴졌거든요. 민준아,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제 말은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민준이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까요? 2시간이 지났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끝났다는 걸. 유족분이세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뒤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부축했지만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저 민준아, 민준아 하고 제 아들 이름만 계속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걷는데 구석에서 신부 유진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등을 돌린 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며느리를 위로해줘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유진은 울고 있지 않았어요. 아까까지 그렇게 오열하던 사람이 지금은 무표정한 얼굴로 핸드폰 화면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유진의 핸드폰 화면이 슬쩍 보였어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좌번호로 보이는 긴 숫자들. 유진이 빠르게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어요. 감정 하나 없는 차가운 얼굴로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남편이 죽었는데 왜 저런 얼굴로 숫자를 보고 있는 거야? 하지만 제 머리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제가 부르자 유진이 화들짝 놀라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금세 눈물 가득한 얼굴로 바뀌더니 제게 달려왔어요. 어머님. 유진이 제 품에 안기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몸에서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 며느리가 누구인지, 제 아들이 왜 죽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요.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정 앞에 앉아 있어도 제 아들이 죽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조문객들이 와서 절을 하고 위로의 말을 건넬 때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입에서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왔지만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며느리 유진은 제 옆에서 내내 울고 있었습니다. 새까맣게 그을린 눈밑, 붉게 충혈된 눈동자, 흐느끼는 목소리. 누가 봐도 남편을 잃은 슬픔에 빠진 젊은 아내였어요. 하지만 제 눈엔 달리 보였습니다. 유진이 화장실에 갈 때마다 핸드폰을 붙들고 가는 모습, 문자를 확인할 때마다 스치는 그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가끔씩 입가에 떠오르는 묘한 미소.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야. 슬픔에 미쳐서 며느리한테까지 의심이 가는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가슴 한구석의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장례 둘째 날 밤이었어요.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복도 끝에서 유진이 통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서류는 다 준비했어요. 빠르면 일주일 안에 처리될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차분했어요. 울먹이던 목소리는 온데간데였고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처럼 또박또박 말하고 있었습니다. 금액은 그쪽에서 확인하신 대로 맞아요. 3억이요. 3억? 그게 무슨 돈이지? 제가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순간 유진이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더니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님 안 주무세요? 유진이 금세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그 빠른 변화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니, 화장실 좀 다녀오려고. 저도 못 자겠어요. 오빠 생각만 나서요. 유진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이 또 차가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3억이라는 돈, 서류 처리, 그리고 너무나 빠르게 바뀌는 며느리의 표정들. 그러다 문득 6개월 전이 떠올랐습니다. 유진을 처음 만났던 그날이요.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민준이가 설레는 목소리로 전화했을 때가 3월 초였습니다. 봄이 막 시작되던 때였어요. 여자친구야?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번 주말에 같이 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좋은 두근거림이었는지 불안한 두근거림이었는지는 지금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주 토요일 민준이가 유진을 데리고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온 여자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에 청순한 얼굴, 단정한 옷차림까지 마치 잡지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유진입니다. 유진의 인사는 완벽했습니다.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두 손을 공손히 모은 채 인사하는 모습이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어머, 그래. 들어와. 민준이가 여자친구 이야기 많이 했어. 어머님,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유진이 건넨 선물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함과 세트였습니다. 백화점 포장지에 리본까지 정성스럽게 메어져 있었어요. 아이고, 이런 것까지 사오고. 그냥 와도 되는데. 첫 인사인데 어떻게 빈손으로 와요? 유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밝았는지.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미소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 연습한 것 같았거든요.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유진을 관찰했습니다. 유진 씨는 어떤 일 하세요? 저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일해요. 주로 해외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 그럼 외국에서 오래 살았겠네? 네, 어머님. 대학을 미국에서 나왔고 유럽에서도 몇 년 일했어요. 작년에 한국 본사로 발령받아서 돌아왔죠. 말투도 세련됐고 태도도 우아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제가 물었을 때 유진의 표정이 살짝 굳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독일에서 사업하시고 어머니는 프랑스에 계세요. 요즘 두 분 다 너무 바쁘셔서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래도 자식 결혼 생각하면 만나야 하는 거 아니야? 제 말에 유진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워낙 일 중독이세요. 제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그래도 얼굴은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엄마, 요즘 시대가 어떤데? 꼭 상견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준이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제게 그만하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도 부모님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유진은 항상 핑계를 댔습니다. 부모님이 유럽 쪽 사업 정리가 안 돼서요. 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프랑스에서 못 오신대요. 아버지가 독일에서 큰 계약건 때문에 바쁘시래요. 한 번은 제가 정말 답답해서 물었어요. 그럼 사진이라도 보여줘.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건데 얼굴도 모르고 어떻게 해? 유진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지금 사진이 없어서요. 다음에 꼭 가져올게요.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미루고 피하더니 결국 결혼식 날까지 저는 유진의 부모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와 유진이 사귄 지 3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민준이가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혼인신고 먼저 할까 해. 혼인신고? 결혼식도 안 했는데? 유진이가 그러는데 세금 혜택도 있고 대출 받을 때도 유리하대. 신혼집 전세 대출 금리가 훨씬 낮아진대. 그때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 준영아, 천천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결혼식 하고 나서 해도 되잖아. 엄마, 요즘은 다 이래. 실속 챙기는 거지.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민준이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보험 하나 들려고 하는데. 보험? 무슨 보험? 종신보험이요. 유진이가 추천해 준 건데 괜찮은 것 같아서. 얼마짜리인데? 한 달에 50만 원 정도요. 50만 원이라니. 민준이 월급으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어요. 그게 꼭 필요한 거니? 유진이가 우리 결혼하면 제대로 된 보험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무슨 일 생기면 유진이 혼자 남겨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게 무슨 뜻이지? 준영아, 그런 말 하지 마. 재수없게. 엄마, 그냥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거예요. 요즘 다들 이렇게 해요. 민준이는 결국 그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수익자는 배우자 유진으로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모든 게 시작됐던 겁니다. 혼인신고, 고액보험, 그리고 결혼식.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민준이가 이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머리가 자꾸 아파요. 병원 가봤어? 응, 갔는데 스트레스래. 결혼 준비하느라 피곤해서 그런 거래.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은 심해졌습니다. 어지럼증, 구토, 식은땀. 유진이가 건강보조제 사줬어요. 이거 먹으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민준이가 보여준 건 처음 보는 알약이었습니다. 투명한 캡슐 안에 하얀 가루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뭔데? 유진이가 해외에서 구해온 건데 면역력에 좋대요. 그때 제가 더 캐물었어야 했습니다. 그게 대체 뭔지, 어디서 구한 건지, 성분은 뭔지.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며느리가 남편 건강 챙기려고 사준 거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2번째 실수였어요. 장례식장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모든 걸 떠올렸습니다. 부모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것, 혼인신고를 서두른 것, 고액보험 가입, 그리고 민준이가 먹던 그 알 수 없는 약.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을까요? 가슴이 답답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여기 계셨네요. 찾았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늘만 바라봤어요. 유진아, 물어볼 게 있는데. 네, 어머님. 너네 부모님 연락처 좀 줄 수 있니? 장례식이라도 알려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부모님은 해외 출장 중이세요. 연락이 안 돼요. 장례식인데 연락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계속 연락하고 있는데. 저는 유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여자의 눈빛이 보였어요. 차갑고 텅 빈 눈빛이었습니다. 유진아, 너 대체 누구니? 유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유진이잖아요. 그래, 넌 유진이지. 근데 내가 말한 유진이 진짜 내 모습이니? 어머님, 지금 너무 힘드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들어가서 쉬세요. 유진이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손 대지 마.
그 순간 유진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는 것 같았어요. 온화한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라 차가운 타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님, 지금 실성하신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 여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며느리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내일 장례 끝나면 할 이야기가 있어. 꼭 해야 할 이야기. 유진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좋아요, 어머님. 내일 이야기해요. 유진이 먼저 돌아서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가락에 민준이가 껴준 반지가 느껴졌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꼭 알아낼게. 내가 왜 죽었는지, 저 여자가 누군지. 엄마가 반드시 밝혀낼 거야. 그날 밤부터 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민준이를 보내야 해요. 진짜로 보내야 합니다. 영정 속 사진으로만 제 아들을 봐야 하는 날이 온 거예요.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밥 한 숟가락 넘기지 못하고 물만 마셨어요. 목구멍으로 물이 넘어갈 때마다 유리 조각을 삼키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기운 차리셔야죠. 유진이 국그릇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상냥한 며느리의 목소리였지만 제 귀엔 연기처럼 들렸어요. 괜찮아. 넌 먹어. 제가 어떻게 먹어요? 오빠 보내는 날인데. 유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그 눈물이 진짜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안약을 넣은 것 같았거든요. 발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영정을 든 사람이 앞서가고 관이 그 뒤를 따랐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뒤를 따라갔습니다. 화장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죽던 날도 이렇게 화창했었죠.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아름다웠지만 제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아들었을 때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게 제 아들이에요. 이 작은 함 안에 제 아들이 들어있다고요. 엄마. 누가 절 불렀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유골함을 꽉 껴안고 주저앉았습니다. 납골당에 모시고 온 뒤에도 저는 한참을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지만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이제 가요. 날도 저물었어요. 유진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너 먼저 가. 나 좀 더 있을게. 혼자 두면 어떡해요. 제가 같이 있을게요. 유진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유진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유진이 슬쩍 화면을 확인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급한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민준이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죠. 유진이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서류 다 나왔어요. 내일 오전에 받으러 가면 돼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금액이요? 사망보험금 3억, 상해보험금 5천만 원. 합쳐서 3억 5천이에요. 3억 5천만 원.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준이가 죽고 사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보험금 금액을 정확히 알고 있다니요. 심지어 서류까지 다 나왔대요. 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입금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사업 거래를 하는 사람 같았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유진이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가요. 추워요. 그래, 가자. 저는 민준이 영정 앞에 마지막 절을 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꼭 알아낼게. 내가 왜 죽었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며칠 어머님 댁에서 지내도 될까요? 혼자 있기 무서워서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무서워? 제가 봤을 땐 이 여자만큼 무서운 사람도 없는데요.
그래 와. 하지만 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가까이 두고 관찰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유진은 제 집에서 잤습니다. 민준이 방에서요.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복도 너머로 유진의 방에서 계속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한밤중에도 유진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이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 보험 서류 처리하러 다녀올게요. 그래. 유진이 나가자마자 저는 민준이 방으로 갔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민준이의 수첩, 통장, 각종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의 종이가 눈에 띄었어요. 보험 증권이었습니다. 보험 가입일 결혼 2개월 전, 보험 금액 사망 시 3억 상해, 사망 시 추가 5천만 원. 수익자 배우자 서유진. 제 손에 든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그 아래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혼인신고 확인서였습니다. 신고일 결혼식 한 달 전. 모든 게 계획된 것처럼 보였어요. 혼인신고, 보험 가입, 그리고 결혼식. 저는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그때 민준이 수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수첩을 집어들고 펼쳐보니 민준이의 필기가 빼곡했습니다. 유진이 추천 건강보조제 복용 시작 4월 10일 머리 아픔, 어지러움 4월 15일 병원 검사 이상 없음 4월 20일 증상 계속됨, 유진이 약 늘림 4월 25일.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민준이는 자기 증상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점은 유진이가 준 약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가방에 넣었어요. 이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걸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민준이 친구 재석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재석아, 이모야. 아, 이모님. 안녕하세요. 재석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아직 민준이 죽음에 충격받은 게 느껴졌습니다. 재석아, 이모가 물어볼 게 있는데 민준이한테 들은 거 있니? 유진 씨에 대해서.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은요, 이모님. 민준이한테 이상한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 유진 씨가 이전에 결혼했었대요. 제 손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근데 그 남편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준이가 처음엔 유진 씨 불쌍하다고 했는데 나중엔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상하다고 했는데? 유진 씨가 전 남편 이야기를 할 때 감정이 없다고요. 마치 남의 이야기 하는 것처럼. 그래서 민준이가 한번 물어봤대요. 전 남편분은 어떻게 돌아가셨냐고. 그랬더니 유진 씨가 심장마비였다고 하더래요. 심장마비. 민준이도 심장마비였습니다. 재석아, 그 전 남편 이름 혹시 아니? 잠깐만요. 민준이한테 들었는데. 재석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강태수? 강태수였던 것 같아요. 강태수? 저는 그 이름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고맙다, 재석아. 혹시 다른 친구들도 이 이야기 아는 사람 있니? 민우 형이 알 거예요. 민준이랑 제일 친했으니까. 저는 민우에게도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유진의 전 남편 강태수. 결혼 3개월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 그날 밤 유진이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잘 다녀왔어? 네, 어머님. 서류는 다 처리했어요. 유진이 피곤한 척 하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또렷했어요. 그래, 힘들었겠구나. 어서 쉬어. 유진이 민준이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켰어요. 검색창에 강태수 사망을 쳤습니다. 여러 기사가 떴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기사를 클릭했어요. 30대 의사 신혼 3개월 만에 급사. 과로사 추정. 기사를 읽는데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서울 소재 종합병원에 근무하던 강태수 38씨가 지난 5년 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강 씨는 결혼 3개월 차 신혼부부로
아내가 귀가 후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과로로 인한 급성 심장마비로 추정하고 있다. 5년 전, 민준이 죽기 5년 전에 유진의 전 남편이 똑같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우연일까요? 저는 계속 검색했습니다. 강태수에 대한 기사를 더 찾았어요. 그리고 한 기사에서 사진을 봤습니다. 장례식장 사진이었어요. 영정 옆에 서 있는 젊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확대해서 봤을 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여자가 유진이었습니다. 머리 스타일은 달랐지만 얼굴은 똑같았어요. 기사 속 사진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인의 아내 서유진 29씨가 영정 앞에서 오열하고 있다.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5년 전에도 유진이었어요. 5년 전에도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었고 5년 후 제 아들도 똑같이 죽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프린터로 기사를 출력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걸까요? 아, 그냥 인터넷 좀 보고 있었어. 저는 얼른 모니터를 껐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출력물이 보였어요. 유진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종이 떨어뜨리셨네요. 제가 주워드릴게요. 괜찮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너무 큰 소리였는지 유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주울게. 넌 가서 자. 저는 유진보다 먼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뒤에 숨기면서요. 유진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어머님, 뭔가 숨기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피곤하니까 어서 자. 유진이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유진이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제 며느리는 거짓말쟁이에요. 아니, 그보다 더한 뭔가일지도 모릅니다. 5년 전에도 남편이 죽었고 지금 제 아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둘 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이건 살인이에요. 하지만 저 혼자 힘으론 증명할 수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을 겁니다. 저는 책상 서랍 깊숙이 출력물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더 파고들 거예요. 강태수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의 가족은 누군지,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유진이 한 명을 죽였다면 증거가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 아들이 마지막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복도 너머 민준이 방에서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유진도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로 경계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니라 두적이 한 집에 있는 것처럼요. 동이 트기 시작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강태수의 가족을 찾아야 해요. 그들도 분명 의심하고 있을 겁니다. 저처럼요. 그리고 함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제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요. 강태수를 찾기 시작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기사를 뒤졌어요. 강태수의 장례식장이 어디였는지, 가족은 누가 있는지, 연락처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하지만 5년이나 지난 일이라 쉽지 않았습니다. 기사에는 고인의 이름과 직업, 그리고 아내 이름만 나와 있을 뿐이었어요. 유진은 여전히 제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아침마다 유진이 밥상을 차려왔어요. 예의 바른 며느리처럼요. 하지만 저는 그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뭐가 들어있을까봐 무서웠어요. 배가 안 고파서. 넌 먹어. 어머님, 이러시면 쓰러지세요. 기운 좀 차리셔야죠. 유진이 국그릇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그 그릇을 멀리 밀어냈어요. 됐다고 했잖아.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짜증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전 나갔다 올게요.
유진이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유진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그리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강태수에 근무했던 병원을 찾았어요. 기사에 나온 병원 이름으로 검색했더니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저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거기 5년 전에 근무하셨던 강태수 선생님 아시나요? 강태수 선생님이요? 잠시만요. 한참을 기다리자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과 과장 김민호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저는 강태수 선생님 지인인데요.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강태수 선생님은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족분 연락처를 알고 싶어서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는 드릴 수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정말 급한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막막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박순희님 되시나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이경숙이라고 합니다. 혹시 서유진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압니다. 제 며느리예요. 전화 너머로 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제 아들이 죽었어요. 뭐라고요? 저희 아들 강태수예요. 5년 전에 서유진이랑 결혼했다가 3개월 만에 죽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어요? 뉴스 봤어요. 박순희 씨 아드님 결혼식에서 돌아가셨다고. 신부가 서유진이더라고요. 제가 5년 동안 그 이름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에 오랜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나야죠. 지금 당장이라도 만나고 싶어요. 우리는 다음 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요. 이경숙을 처음 봤을 때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작은 체구에 온통 흰 머리, 검소한 옷차림의 할머니였어요. 저보다 4살 위라고 했지만 10살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순희 씨죠? 네, 경숙 씨.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차 드세요. 경숙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조였어요. 순희 씨 아드님도 심장마비였죠? 네. 우리 태수도 심장마비였어요. 경숙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결혼하고 3개월 만에 집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됐어요. 그 여자가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퇴근하고 들어왔더니 바닥에 쓰러져 있었대요. 경찰 조사는요? 과로사래요. 태수가 의사라 일이 많았거든요. 밤 근무도 많이 하고. 그래서 경찰도 그냥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라고 결론 내렸어요. 경숙 씨가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봉투 안에서 사진 몇 장이 나왔습니다. 경숙 씨가 사진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이게 태수 결혼식 사진이에요. 사진 속 강태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유진이 서 있었어요. 제 민준이 결혼식 때와 똑같은 미소였습니다. 완벽하지만 차가운 미소. 태수가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집에 왔어요. 그때 얼굴이 안 좋더라고요. 경숙 씨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야윈 얼굴의 강태수였어요. 엄마, 요즘 몸이 안 좋아. 머리도 아프고 자꾸 어지러워. 그러길래 병원 가보라고 했죠. 갔는데 이상 없대요. 스트레스래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이랑 똑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태수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유진이가 건강보조제를 사줬는데 그거 먹고 나서 더 안 좋아진 것 같다고. 건강보조제요? 네. 해외에서 구해온 거래요. 근데 약국에서 파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캡슐에 하얀 가루가 들어있는 거였대요.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이도 똑같은 약을 먹었어요. 유진이 준 약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태수가 유진이한테 미안해서 못 버리겠대요. 며칠 후에 태수가 죽었어요. 경숙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 약이 의심됐어요. 그래서 태수 방을 뒤졌죠. 근데 약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사라졌어요. 유진이가 치운 거군요. 그럴 거예요. 저는 경찰한테 부검을 요청했어요. 근데 유진이가 반대했어요. 남편을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요. 시어머니가 미쳤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녔어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결국 부검도 못하고 화장했어요.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뭔가 잘못됐는데 증명할 수가 없었거든요. 보험금은요? 경숙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3억 받아갔어요. 태수 죽고 한 달도 안 돼서요. 그리고 그 여자는 사라졌어요. 집도 빼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연락이 안 됐어요? 네. 완전히 증발했어요. 저는 5년 동안 그 여자를 찾았어요. 근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름이 가짜일 수도 있고 신분을 바꿨을 수도 있고 경숙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뉴스에서 봤어요. 서유진이란 여자가 또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었다고. 사진을 보니까 제 며느리였어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순희 씨, 우리 함께 그 여자 잡아요.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면 안 돼요. 저는 경숙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 같이 해요.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라도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5년의 간격을 두고 같은 고통을 겪은 두 어머니가 드디어 만난 거예요. 눈물이 멈췄을 때 경숙 씨가 말했습니다. 순희 씨, 혹시 유진이가 다른 남자하고도 결혼한 적 있는지 알아요? 네. 다른 남자요? 태수 전에도 결혼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태수 다음에 순희 씨 아드님 전에 또 누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유진이 처음 살인이 태수였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이 민준이라는 보장도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본인 아니면 못 보죠. 우리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사설 탐정은 어때요? 제가 말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 텐데요. 저 집 팔아서라도 할 거예요. 우리 민준이 억울함 풀어줄 수만 있다면요. 경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동안 모은 돈 있어요. 다 쓸 거예요. 우리는 그날 바로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서유진의 과거 결혼 이력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 남편들이 어떻게 됐는지요. 탐정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들으며 심각한 얼굴을 했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해보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유진과 한 집에서 지냈어요. 서로 경계하면서요. 유진은 매일 아침 출근하는 척하고 나갔지만 어디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도 유진 몰래 경숙 씨를 만나러 다녔어요.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죠. 저와 경숙 씨는 탐정 사무소로 달려갔어요. 탐정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유진, 본명은 김지은입니다. 10년 전에 이름을 바꿨어요. 본명이 따로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 여자 결혼 이력이 3번입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번이요? 첫 번째가 8년 전 윤재혁이란 남자와 결혼했어요. IT 개발자였죠. 결혼 2개월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탐정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젊은 남자의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5년 전 강태수 씨, 세 번째가 이번 박민준 씨입니다. 경숙 씨가 비명을 질렀어요. 3명이나 죽였다고요? 그렇게 보입니다. 3명 다 결혼 직후 고액보험에 가입했고 3개월 이내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어요. 패턴이 똑같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아들이 세 번째였어요. 세 번째 희생자였습니다. 이 윤재혁이란 사람 가족은요? 누나가 있습니다. 윤미라 변호사예요.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탐정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와 경숙 씨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우리 눈에서 같은 결의가 보였습니다. 연락해봐요. 제가 윤미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윤미라 변호사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박순이라고 합니다. 혹시 서유진이란 사람 아세요? 전화 너머로 숨쉬는 소리가 멎었습니다. 어디서 그 이름을 들었죠?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제 아들이 그 여자와 결혼했다가 죽었습니다. 결혼식 날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나죠. 지금 당장. 우리는 그날 저녁 윤미라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단발머리에 강단 있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하지만 그 눈에는 오랜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 동생도 그 여자 때문에 죽었어요. 미라의 첫 마디였습니다. 8년 전이죠. 제가 처음부터 반대했어요. 뭔가 수상하다고. 근데 재혁이가 안 들었어요. 미라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빼곡한 자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8년 동안 그 여자를 추적했어요. 혼자서요. 근데 증거가 없었어요. 법적으로 싸울 수 있는 게 없었다고요. 미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셋이 함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숙 씨가 말했습니다. 미라가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제 셋이서 그 여자를 잡아요. 법정에 세워서 죗값을 치르게 해요. 우리 세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겹쳐졌습니다. 세 명의 여자, 세 명의 아들, 하나의 살인마.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윤미라 변호사의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 세 사람은 그곳에 모였어요. 책장 가득한 법률 서적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그리고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 더미. 미라가 준비한 자료였습니다. 8년간 모은 거예요. 미라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사진, 기사 스크랩, 수천 메모들이 쏟아졌어요. 제 동생 윤재혁은 IT 개발자였어요. 33살의 서유진을 만났죠. 결혼정보회사에서요. 미라가 재혁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안경 낀 순한 인상의 젊은이였어요. 재혁이는 착했어요. 너무 착해서 문제였죠. 사람을 의심할 줄 몰랐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이가 처음 집에 왔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너무 완벽했거든요. 말투, 옷차림, 행동 하나하나가 연습한 것처럼 완벽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똑같이 느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유진이 신상을 조사했어요. 변호사니까 할 수 있었죠. 미라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본명이 김지은이더라고요. 10년 전에 개명했어요. 그 전 기록을 찾아보니 사기 전과가 있었어요. 사기요? 경숙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20대 초반에 결혼 사기로 고소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됐죠. 그때부터 수법이 더 교묘해진 것 같아요. 미라가 타임라인을 보여줬습니다. 김지은, 23세. 첫 번째 결혼 사기 시도. 실패. 서유진으로 개명, 25세. 신분 세탁 완료. 첫 번째 결혼, 27세. 윤재혁과 결혼. 결혼 2개월 만에 재혁 사망. 보험금 2억 8천. 두 번째 결혼, 30세. 강태수와 결혼. 결혼 3개월 만에 태수 사망. 보험금 3억. 세 번째 결혼, 32세. 박민준과 결혼. 결혼 당일 민준 사망. 보험금 3억 5천. 숫자들이 제 눈앞에서 흐려졌습니다. 보험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살인 간격도 점점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재혁이도 결혼 전에 보험에 들었어요. 유진이가 권유했죠. 우리 태수도요. 경숙 씨가 말했습니다. 제 민준이도 그랬어요. 저도 덧붙였습니다. 미라가 3개의 보험 증권 사본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보세요.
패턴이 똑같아요. 세 장의 서류가 거의 동일했습니다. 가입 시기 결혼 12개월 전, 보험 종류 고액 종신보험 상해 보험 수익자, 배우자, 서유진, 보험금 2억 8천 3억 5천. 그리고 이것 보세요. 미라가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세 사람 다 사망 원인이 급성 심장마비예요. 세 명 다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일치해요. 그럼 어떻게 죽인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독극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미라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가 법의학 교수님께 자문을 구했어요.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약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화면에 약물 목록이 떴습니다. 칼륨 과다, 디지탈리스, 아코니틴. 이런 약물들은 소량씩 장기간 투여하면 서서히 심장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고용량을 투여하면 급성 심장마비가 와요. 부검하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분해돼서 검출이 어려워요. 특히 화장하면 증거가 완전히 사라지죠. 경숙 씨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유진이가 부검 반대했구나. 바로 화장하자고 했어요. 우리 재혁이도요. 유진이가 오빠 몸에 칼 대는 거 못 본다면서 울고불고 난리였어요.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유진이 눈물로 호소하던 모습을요. 어머님, 오빠를 그렇게 할 순 없어요. 제발 그냥 보내주세요. 그때 저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칼로 가르는 걸 원치 않는 게 당연하다고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증거를 없애려는 거였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미라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법정에 설 수 있는 확실한 증거요. 하지만 다 화장됐잖아요. 어떻게 증거를 찾아요? 남은 증거를 찾아야죠. 미라가 종이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약물. 유진이가 세 사람에게 먹인 그 건강보조제요. 혹시 남아있는 거 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집에서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경숙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못 찾았어요. 미라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이 방에도 없었어요. 아마 유진이가 다 치웠을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둘째, 금전 흐름. 보험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야 해요. 그건 어떻게 알아요? 변호사 통해서 조회할 수 있어요. 범죄 수사 목적이면 가능하죠. 미라가 메모했습니다. 셋째, 유진의 행적. 결혼 전으로 어디서 뭐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약을 어디서 구했는지. 그건 사설 탐정이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할 일은 법적 절차 준비해요. 경찰에 고소장 제출하고 수사 의뢰하는 거죠. 미라가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각오하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유진은 8년 동안 이 일을 해왔어요. 완벽하게 준비했을 거예요. 그래도 해야죠.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라도요. 경숙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숙 씨는 태수의 친구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혹시 뭔가 이상한 점을 목격한 사람이 없는지 찾기 위해서요. 미라는 재혁의 회사 동료들을 접촉했습니다. 재혁이 죽기 전 어떤 증상을 보였는지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저는 민준이 친구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재석아, 민준이가 마지막에 한 말 혹시 기억나니? 재석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에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이상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는데? 형, 나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 결혼식 잘 마칠 수 있을까 걱정돼. 그래서 제가 뭐가 아픈데? 했더니 잘 모르겠대요. 그냥 온몸에 힘이 없고 가슴이 답답하대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약 먹는 거 본 적 있어? 네, 한 번 봤어요. 투명한 캡슐이었는데 안에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어요.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유진 씨가 사준 건강보조제래요. 그거 어디 갔는지 아니? 모르겠어요.
민준이 죽고 나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역시 유진이 치웠구나. 저는 민준이 다른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민준이가 결혼 한 달 전부터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두통, 어지럼증, 식은땀, 그리고 유진이 준 약을 먹기 시작했다고요. 일주일 후 우리 셋은 다시 모였습니다. 증언 확보했어요. 미라가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재혁이 회사 동료 3명이 증언서 써줬어요. 재혁이가 결혼 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유진 씨가 준 약을 먹었다는 내용이요. 태수 친구들도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경숙 씨가 덧붙였습니다. 민준이 친구들도요. 제가 말했습니다. 미라가 증언서들을 나란히 펼쳤습니다. 패턴이 똑같아요. 결혼 전으로 건강 악화, 알 수 없는 약물 복용, 그리고 급사. 이제 경찰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어요. 미라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유진의 금전 흐름이요. 화면에 은행 거래 내역이 떴습니다. 제 변호사 권한으로 일부 조회했어요. 유진이 받은 보험금 내역이요. 8년 전 2억 8천만 원 입금 2주 후 전액 인출 5년 전 3억 원 입금 1주 후 전액 인출 현재 3억 5천만 원 입금 예정. 보세요. 보험금 받으면 바로 인출해요. 그리고 사라져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해외로 송금하는 것 같아요. 추적이 어려운 방식으로요. 미라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세요. 유진이 명의로 된 해외 계좌가 있어요. 스위스, 케이만 제도, 싱가포르. 얼마나 있는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추정치가 8억 정도 돼요. 8억. 3명을 죽여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제 경찰에 고소하죠. 경숙 씨가 일어섰습니다. 아직이에요. 미라가 말을 막았습니다. 왜요?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아니에요. 이것만으론 살인죄로 기소하기 어려워요. 정황 증거일 뿐이에요. 결정적 증거가 필요해요. 결정적 증거요? 약물이요. 유진이 사용한 독극물을 확보해야 해요. 우리는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약물은 이미 다 사라졌어요. 새 집 모두에서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유진이었습니다. 어머님, 어디세요? 저녁 같이 먹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았어요. 응, 곧 갈게. 전화를 끊자 미라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순희 씨, 아직 유진이랑 같이 살고 계세요? 응, 위험해요. 혹시 모르잖아요. 괜찮아. 나도 조심하고 있어. 미라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어쩌면 이게 기회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순희 씨가 유진을 감시할 수 있잖아요. 약을 어디서 구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경숙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위험하죠. 하지만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미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민준이 영정을 떠올렸습니다. 제 아들의 환한 미소를요. 할 수 있어요. 우리 민준이를 위해서라면요.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해요. 미라가 작은 기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소형 녹음기예요. 옷에 붙이세요. 그리고 유진이랑 대화하는 거 다 녹음하세요. 그리고 이것도요. 경숙 씨가 다른 기기를 주었습니다. GPS 추적기예요. 유진 가방에 몰래 넣으세요. 어디 가는지 추적할 수 있어요. 저는 두 기계를 받아들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알겠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진이 식탁에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산책 좀 했어. 혼자 다니시면 위험해요. 다음엔 같이 가요. 유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그 미소가 악마의 미소로 보였어요. 저는 옷 속에 숨긴 녹음기를 만졌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게임이 아니라 살인자와 추적자의 게임이요. 녹음기를 켜고 유진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포크를 들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혹시 유진이 제 옷 안쪽에 작은 기계를 눈치챌까 봐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유진이 물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그 눈은 차갑게 저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괜찮아. 좀 피곤해서 요즘 밖에 자주 나가시네요. 어디 다녀오시는 거예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냥 산책.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혼자 다니시면 위험해요. 다음엔 제가 같이 갈게요. 유진의 미소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혼자 돌아다니지 말라는. 그날 밤 유진이 자러 간 후 저는 조심스럽게 유진의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유진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아요. 조심하고 있어요. 낮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즘 이상해요. 자꾸 제 뒤를 캐는 것 같아요.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네, 처리할게요. 걱정 마세요. 처리? 날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지? 저는 얼른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어요. 들켰어. 유진이 알고 있어. 다음 날 아침 유진이 평소보다 더 상냥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병원 가시는 거 어때요? 병원? 왜?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건강검진 한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 안 아파. 그래도 나이 드시면 정기검진은 받으셔야죠. 제가 좋은 병원 알아요. 같이 가요. 유진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싫어. 안 갈래.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금세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다음에 가요. 그날 오후 저는 경숙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경숙 씨, 유진이 눈치챈 것 같아요. 뭐라고요? 어젯밤에 누군가랑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날 처리하겠대요. 순희 씨, 당장 나오세요. 위험해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있을게요. 증거를 찾아야 해요. 하지만 곧 연락할게요. 전화를 끊고 돌아섰는데 유진이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친구. 무슨 친구요? 오래된 친구야. 너 상관할 일 아니야. 유진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요즘 어머님 이상하세요. 뭐가 이상한데? 자꾸 밖에 나가시고 몰래 전화하시고 그리고 절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이상해? 어머님, 혹시 저한테 뭔가 오해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유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오해? 무슨 오해? 제가 오빠를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진이 웃었어요. 차갑게요. 역시 그렇네요. 어머님 표정 보니까 알겠어요. 너 정말. 어머님. 유진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조심하세요.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증거도 없으면서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유진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다음 날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민준이 친구 재석이가 전화를 했어요. 이모님 괜찮으세요? 응, 왜? 유진 씨한테서 연락받았어요. 이모님이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신대요. 이상한 망상에 시달리신다고요. 뭐? 민준이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망상이요. 유진 씨 말로는 슬픔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다고.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재석아, 그거 다 거짓말이야. 이모님 괜찮으세요? 혹시 정말로? 아니야. 난 정상이야. 소리를 지르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이러면 정말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다른 번호로 또 전화가 왔어요. 민준이 회사 상사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순희 어머님 되시나요? 네. 저는 민준 씨 회사 부장입니다. 며느님한테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어머님이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또 유진이었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척들, 이웃들, 민준이 지인들 모두 똑같은 말을 했어요. 많이 힘드시죠? 슬픔에 잠기셔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니시겠죠? 유진이 모든 사람에게 연락한 겁니다.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요. 저녁 때 유진이 돌아왔을 때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다 말하고 다녔지? 유진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걱정돼서요. 주변 분들이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해서요. 거짓말하지 마. 제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목소리 좀 낮추세요. 이웃집에서 다 들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다 알아. 날 미친 사람 만들려는 거지? 유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봐요. 지금 어머님 모습 좀 보세요. 정상이세요? 난 정상이야. 아니에요. 아들 잃은 슬픔 때문에 망상에 빠지셨어요. 유진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화면에는 정신과 병원 예약 화면이 떠 있었어요. 내일 오후 2시 예약했어요. 같이 가요. 싫어. 어머님, 이러시면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유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강제 입원도 할 수 있어요. 보호자 동에 있으면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감히. 저도 어머님 안전이 걱정돼서요. 요즘 너무 이상하세요. 혼자 중얼거리고 사람들한테 이상한 말하고 다니시고.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증인도 많아요. 다들 어머님 걱정하고 계세요. 유진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내일 순순히 병원 가시면 외래 진료로 끝나요. 하지만 거부하시면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이불 속에서 경숙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경숙 씨, 유진이 날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해요. 뭐라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망상에 빠졌다고 말하고 다녔어요. 내일 병원 가자는데 안 가면 강제 입원시키겠대요. 순희 씨, 당장 나와요. 지금, 어떻게요? 유진이가 계속 감시하는데. 미라한테 연락할게요. 우리가 데리러 갈게요. 하지만, 그때 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주무세요? 유진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님, 문 열어주세요. 문손잡이가 돌아갔습니다. 잠긴 걸 확인한 유진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아침에 이야기해요. 안녕히 주무세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떨었어요. 무서웠습니다. 이대로 정신병원에 갇히면 어떡하지? 아무도 내 말을 안 믿는데. 유진이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다녔는데.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경숙 씨였어요. 순희 씨, 미라가 변호사 통해서 알아봤어요. 유진이 정말로 강제 입원 신청했대요. 진짜요? 네. 내일 오후 2시에 정신과 의사랑 병원 직원들이 순희 씨 집으로 온대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그 전에 나와야 해요. 우리가 새벽에 갈게요. 유진이 막을 텐데요. 미라가 경찰 부를 거예요. 보호 조치로요. 경찰이 믿어줄까요? 미라가 증거 자료 준비했어요. 일단 순희 씨를 안전하게 빼내는 게 먼저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어요. 새벽까지 6시간. 6시간을 버텨야 합니다. 저는 옷을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복도 너머 유진의 방에서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서로를 경계하면서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습니다. 새벽 4시쯤 됐을 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였습니다. 제 방 앞에 멈춰 섰어요. 유진이었습니다.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잠긴 걸 확인하고 다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발소리는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제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어머님, 낮은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왜 저를 의심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빠를 사랑했어요. 정말로요. 거짓말. 오빠가 죽어서 저도 힘들어요. 근데 어머님은 절 범인 취급하시잖아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내일 병원 가서 치료받으세요. 그럼 괜찮아질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에 차가운 웃음이 섞였어요. 거부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강제로라도 치료받게 해야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더 끌어안았어요. 몇 시간만 더 버티면 돼. 경숙 씨와 미라가 온다. 조금만 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진이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박순희 씨 계신가요? 경찰이에요. 저는 방문을 열고 뛰어나갔습니다. 경찰 2명과 경숙 씨, 미라가 서 있었어요. 어머님, 경숙 씨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유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보호조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박순희 씨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요. 경찰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뭐가 위험해요? 제가 어머님을 위험하게 한 적 없는데요. 유진이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강제 입원 서류요. 미라가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유진 씨가 시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요. 정당한 사유 있어요. 어머님이 망상에 빠지셨다고요.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전문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단 박순희 씨는 저희가 보호하겠습니다. 경찰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순희 씨 가요. 경숙 씨가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유진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어머님 제 보호가 필요해요. 비키세요. 미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여기 왜 나타나는 거예요? 유진이 미라를 노려봤습니다. 윤미라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인 윤재혁의 누나고요. 그 순간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8년 전 일 기억나세요? 제 동생 기억나세요? 미라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당신 게임은 끝났어요. 이제 법정에서 만나요. 유진의 입이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경숙 씨와 미라의 부축을 받으며 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유진이 현관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니까요. 경숙 씨와 미라가 있으니까요. 차에 타자마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괜찮아요, 순희 씨. 이제 안전해요. 경숙 씨가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유진을 잡을 차례예요. 미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증거가 없는데. 만들 거예요. 미라의 눈에 결연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법으로 안 되면 우리 손으로 증거를 찾을 거예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요. 이제 물러설 수 없어요.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합니다. 유진이 아무리 교묘해도 완벽할 순 없어요. 어딘가에 빈틈이 있을 거예요. 그 빈틈을 찾아서 유진을 법정에 세울 거예요. 3명의 여자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반드시요. 경숙 씨의 집에서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우리 셋은 식탁에 둘러앉아 작전 회의를 했어요. 미라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사설 탐정이 유진을 미행하고 있어요. 24시간 감시 중이죠. 화면에 유진의 사진이 떴습니다. 카페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어요. 3일 동안 관찰한 결과 유진이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있어요. 또요?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네. 민준 씨 죽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다음 타겟을 물색 중이에요. 미라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유진과 마주 앉은 남자였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예요? 경숙 씨가 물었습니다. 최진우 42세. 대기업 부장이에요. 3년 전에 아내와 사별했고 자녀는 없어요. 연봉 1억 정도의 강남의 아파트 소유. 부모님도 안 계시고요. 완벽한 타겟이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유진의 기준에 딱 맞죠. 돈 많고 외롭고 보호자 없는 남자. 미라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이 남자한테 접근해야 해요. 어떻게요? 경고해줘야죠. 유진이 누군지, 무슨 짓을 하는 사람인지 믿어줄까요? 경숙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증거를 보여주면 믿을 거예요. 미라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우리가 모은 자료들, 3명의 사망 기록, 보험금 내역. 이것만 봐도 충분히 의심할 만하죠. 다음 날 우리는 최진우를 만났습니다. 그의 회사 근처 카페였어요. 미라가 먼저 연락해서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윤미라 변호사입니다. 급히 만나 뵙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진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전화로 말씀 안 해주셔서요. 직접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미라가 파일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최진우 씨, 혹시 서유진이라는 여자 아세요? 진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아세요? 알고 계시는군요. 네, 한 달 전에 소개팅 앱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게 왜요? 미라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 여자 본명은 김지은이고 지난 8년간 3명의 남자와 결혼했어요. 3명이요? 그리고 3명 다 결혼 직후 사망했습니다. 진우의 손이 떨렸어요. 미라가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윤재혁, 강태수, 박민준의 영정 사진들이었어요. 이 3사람 모두 결혼 3개월 이내에 급성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리고 유진이 보험금을 받았죠. 설마.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첫 번째 피해자의 누나입니다. 미라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피해자의 어머니고요. 경숙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세 번째 피해자, 제일 최근 피해자의 어머니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결혼식 날 죽었어요. 식 시작하고 30분 만에요. 진우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무슨... 최진우 씨가 네 번째 타겟이에요. 미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이 지금 당신한테 접근하고 있어요. 패턴이 똑같아요. 먼저 호감 사고 빨리 결혼하자고 할 거예요. 그리고 보험 들라고 권유하겠죠. 진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실은 유진 씨가 어제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셋이 동시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너무 빨리 만난 것 같지만 느낌이 온다고, 우리 결혼하는 거 어떻겠냐고. 그리고 보험은요? 그것도 말했어요. 결혼하면 서로를 위해 보험 하나 들어야 한다고. 좋은 상품 안다면서요. 미라가 경숙 씨와 저를 쳐다봤어요. 우리 눈에서 같은 생각이 읽혔습니다. 역시 패턴이 똑같아. 최진우 씨. 제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저희가 유진을 잡을 수 있게요. 어떻게요? 유진과 계속 만나세요. 하지만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만남을 촬영해 주세요. 미라가 작은 카메라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착용하세요. 유진이 어떤 말을 하는지 다 기록해야 해요. 특히 보험 가입 권유하는 부분이요. 경숙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약을 준다면 절대 먹지 말고 보관하세요. 그게 결정적 증거가 될 거예요. 진우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미라가 경고했습니다. 유진은 8년 동안 이 일을 해왔어요.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바로 알아챌 거예요. 괜찮아요. 제 아내도 암으로 고생하다 갔어요. 그 고통을 아는데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인간을 그냥 둘 순 없죠. 진우의 눈에 결기가 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매일 유진을 만났고 모든 만남을 녹음했어요. 우리는 저녁마다 모여서 그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진우 씨, 우리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도요. 근데 너무 빠른 거 아닐까요? 사랑에 빠른 게 어디 있어요. 느낌이 오면 가야죠. 부모님은요? 인사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은 해외에 계셔서요. 나중에 인사드려도 돼요. 똑같았어요. 모든 말이 제가 들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진우 씨, 혹시 보험 있으세요? 나왔어요. 보험 이야기가 몇 개 있는데요. 결혼하면 배우자 보장되는 거 하나 들어야 해요. 제가 아는 좋은 상품 있는데 추천해 드릴까요? 미라가 녹음을 멈췄습니다. 패턴이 100% 똑같아요. 이제 보험 가입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나면 약을 주기 시작하겠죠. 경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때가 기회예요. 며칠 후 진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진 씨가 건강보조제를 줬어요. 우리는 즉시 진우의 집으로 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투명한 캡슐 약이 놓여 있었어요. 하얀 가루가 들어있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이가 먹었던 바로 그 약이었어요. 이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미라가 약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이걸 감식 의뢰해야 해요. 성분 분석하면 독극물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진우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유진이 보낸 문자였어요. 이 약 매일 아침 한 알씩 드세요. 건강에 정말 좋아요. 이거면 충분해요. 미라가 약과 핸드폰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약 제조 권유, 복용 지시. 이것만 있어도 살인 미수로 고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필요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유진이 약을 구입하거나 제조하는 증거요. 이 약이 어디서 왔는지 증명해야 해요. 탐정이 추적하고 있어요. 미라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유진이 정기적으로 가는 곳이 있대요. 강북의 한 다세대 주택이요. 거기가 뭐 하는 곳인데요? 아직 확인 중이에요. 내일 직접 가볼 거예요. 다음 날 우리는 탐정과 함께 그 주택으로 갔습니다. 낡은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1층에는 작은 한약방이 있었습니다. 저기에요. 유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저 한약방에 가요. 탐정이 가리켰습니다. 한약방이요? 네. 근데 이상한 게 일반 손님은 거의 없어요. 유진만 드나들어요. 미라가 한약방을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저기서 약을 만드나 봐요. 들어가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증거 없이 들어가면 불법 침입이에요. 영장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더 지켜봐야죠.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해야 해요. 우리는 차 안에서 대기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유진이 나타났어요. 저기요. 경숙 씨가 속삭였습니다. 유진이 한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카메라 준비하세요. 미라가 망원 렌즈를 장착했습니다. 10분 후 유진이 나왔습니다. 가방이 더 불룩해져 있었어요. 뭔가 받아간 거예요. 탐정이 연속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 한약방 주인 신원 확인해 주세요. 미라가 탐정에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틀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한약방 주인은 김철수 62세. 25년 전에 한의사 면허 박탈당했어요. 왜요? 불법 약물 제조 및 판매죄로요. 우리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사람이 유진한테 독극물을 만들어주는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미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색영장 받아야 해요. 그날 저녁 우리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에게 모든 자료를 보여줬어요. 3명의 사망 기록, 보험금 내역, 진우가 녹음한 파일, 약 성분 분석 결과, 한약방 출입 증거. 이 정도면 수사 개시할 수 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영장 발부 신청하겠습니다. 사흘 후 영장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경찰과 함께 한약방으로 갔어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경찰입니다. 수색영장 집행합니다. 문이 부서지고 경찰들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약방 주인이 놀라서 뛰쳐나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수색영장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경찰들이 집을 뒤졌습니다. 한참 후 뒤쪽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있습니다. 경찰이 상자를 들고 나왔어요. 안에는 각종 약품과 캡슐, 분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한약재예요. 주인이 변명했습니다. 한약재 치고는 이상한데요. 경찰이 비닐봉투에 든 하얀 가루를 집어들었습니다. 감식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책장 뒤에서 노트가 나왔어요. 경찰이 펼쳐보더니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이거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노트에는 날짜와 함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2017년 3월 S에게 어제품 30캡슐 제공, 2020년 5월 S에게 어제품 50캡슐 제공, 2025년 4월 S에게 어제품 40캡슐 제공. S? 서유진의 이니셜이었어요. 이게 증거예요. 미라가 외쳤습니다. 날짜 보세요. 재혁이 죽기 한 달 전, 태수 씨 죽기 한 달 전, 민준 씨 죽기 한 달 전이에요. 경찰이 한약방 주인을 체포했습니다. 김철수, 당신을 불법 약물 제조 및 공급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날 오후 유진도 체포됐습니다. 우리는 경찰서에서 유진이 연행되는 모습을 봤어요. 수갑찬 유진이 우리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당신들이 한 거군요. 유진이 비웃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내가 죽였다는 증거요? 있어요. 미라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한약방 주인의 거래 기록, 약물 성분 분석 결과, 그리고 최진우 씨의 녹음 파일.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제가 USB를 꺼냈습니다. 민준이가 남긴 거예요. 우연히 찾았죠. 사실 그날 아침 민준이 짐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거였어요. 민준이 노트북 서랍에 숨겨져 있던 USB였습니다. 이 안에 당신이랑 민준이가 나눈 대화가 녹음되어 있어요. 보험금 이야기하는 것, 약 먹으라고 권하는 것, 다요.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이는 의심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한 달 동안 몰래 녹음하고 있었죠. 아마 확신이 서면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나 봐요.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이 죽였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걸 알았을 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민준이는 증거를 남겼어요. 엄마가 당신을 잡을 수 있게요. 유진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경찰이 유진을 끌고 갔어요. 우리 셋은 그 자리에 서서 유진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끝났어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경숙 씨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억울함, 분노,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3명의 여자, 3명의 아들, 하나의 악마. 드디어 정의를 찾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날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우리 3사람. 경숙 씨와 미라, 그리고 저는 맨 앞줄에 앉았어요. 피고인석에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수감복을 입은 유진은 예전의 우아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차갑고 냉정했어요. 유진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제 눈과 마주쳤을 때 유진이 비웃었어요. 저는 민준이가 준 반지를 만졌습니다. 손가락에서 반지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어요. 피고인 서유진, 본명 김지은은 지난 8년간 3명의 남성과 결혼하여 고액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독극물로 살해하고 보험금 총 9억 3천만 원을 취득했습니다. 검사가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윤재혁, 강태수, 박민준. 세 사람의 사망 진단서가 스크린에 떴어요. 세 피해자 모두 결혼 3개월 이내에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연사가 아닙니다. 검사가 약물 분석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피고인이 한약방 주인 김철수를 통해 구입한 캡슐에는 아코니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코니틴은 초오라는 독초에서 추출한 맹독으로 소량으로도 심장마비를 유발합니다. 방청석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고인은 결혼 전후로 피해자들에게 건강보조제라며 이 독극물을 장기간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직전 또는 당일에 고용량을 투여해 급성 심장마비를 일으켰습니다. 제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민준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사랑하는 사람이 준 약을 먹고 서서히 죽어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게다가 피고인은 가장 최근 피해자인 박민준 씨가 의심하기 시작하자 결혼식 당일 특별히 고용량을 투여해 즉시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검사가 USB를 들어보였습니다. 민준 씨가 남긴 녹음 파일입니다. 재생하겠습니다. 스피커에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유진아, 이 약 정말 안전한 거 맞지?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당연하지. 오빠 건강 위해서 해외에서 구한 거야. 비싼 거라고.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먹고 나면 자꾸 어지러워. 병원 가봐야 하나? 오빠, 그건 명현 반응이야. 몸이 좋아지기 전에 나타나는 거래. 조금만 참아. 그래. 그럼 계속 먹어야 해? 응, 결혼식까지 꼭 먹어야 해. 그래야 그날 최상의 컨디션이 되니까. 녹음이 끝났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이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그래서 녹음까지 했던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유진을 사랑했기에 확신하지 못했겠죠. 설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날 죽이려 할까 하고요. 증인 신문하겠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이경숙 씨, 앞으로 나오십시오. 경숙 씨가 떨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에 섰어요.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제 아들 강태수가 저 여자와 결혼했다가 죽었습니다. 경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결혼하고 3개월 만에 집에서 쓰러져 죽었어요. 저 여자가 퇴근하고 와서 발견했다고 했죠. 경숙 씨가 유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제 아들을 죽인 게 저 여자라는 걸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수가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이상 증세를 보였어요. 두통, 어지럼증, 구토. 병원에서는 이상 없다고 했죠. 근데 저 여자가 준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그 약이 어떤 약이었습니까? 투명한 캡슐에 하얀 가루가 들어있는 거였어요. 지금 증거로 나온 그 약이랑 똑같았어요. 경숙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아들은 착한 아이였어요. 사람을 의심할 줄 몰랐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여자가 준 약을 먹었어요. 그게 독약인 줄도 모르고요.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증인 박순희 씨 나오십시오.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어요. 유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증인과 피고인의 관계는 제 아들 박민준이 저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죽었어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식이 시작하고 30분 만에 단상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어요. 제 눈앞에서요.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얀 셔츠에 번지는 붉은 피, 바닥에 쓰러진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울부짖던 유진.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결혼 전부터요. 저는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부모를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혼인신고를 서두른 것, 고액보험, 그리고 정체불명의 약. 하지만 저는 며느리를 믿었어요.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그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어요. 더 의심했어야 했어요.
그랬으면 제 아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증인, 진정하십시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유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 여자는 악마예요. 사람의 탈을 쓴 악마입니다. 이해 있습니다. 유진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증인의 발언은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입니다. 기각합니다. 증인 계속하십시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유진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저 여자는 제 아들의 사랑을 이용했어요. 제 아들의 착함을 이용했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돈 때문에요. 증인,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유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요. 증인석에서 내려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경숙 씨와 미라가 저를 붙잡아줬어요. 잘하셨어요. 미라가 속삭였습니다. 다음은 한약방 주인 김철수의 증언이었습니다. 피고인 서유진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무슨 거래를 했습니까? 김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을 만들어줬습니다. 아코니틴이 포함된 캡슐을요. 피고인이 그 약을 무엇에 쓸 거라고 했습니까? 처음엔 건강보조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았죠. 사람을 죽이는데 쓴다는 걸요. 알면서도 계속 제공했습니까? 네. 왜입니까? 돈을 줬으니까요. 그리고 협박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제 과거를 다 밝히겠다고요. 김철수가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그 여자는 악마예요. 사람 죽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변호인 신문 시간이 왔습니다. 유진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제 의뢰인은 무죄를 주장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제 의뢰인이 약을 구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독극물인 줄 몰랐습니다. 건강보조제라고 믿었고요. 말도 안 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정숙. 재판장이 경고했습니다. 또한 세 피해자의 사망이 그 약 때문이라는 직접적 증거가 없습니다. 모두 화장됐기 때문에 부검도 불가능하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심장마비는 자연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과로, 유전적 요인. 그럼 왜 3명 다 결혼 직후에 죽었나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3명 다요?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방청객 발언 금지. 저는 입을 다물었지만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마지막으로 피고인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재판장이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유진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저는 무죄입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저는 세 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재혁 오빠, 태수 오빠, 민준 오빠. 모두 제게 소중한 사람들이었죠. 거짓말. 경숙 씨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정상적인 부부라면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서로를 위한 거죠. 유진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약을 준 것도 건강을 위해서였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게 독극물인 줄이요. 그럼 왜 김철수한테서 샀어요?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저렴했으니까요. 그것뿐이에요. 유진이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소름이 돋았어요. 유족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범인이 아니에요. 유진이 앉았습니다. 재판은 2달간 계속됐습니다. 증인신문, 증거검토, 전문가 의견. 모든 절차가 진행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선고일이 왔습니다. 법정이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왔고 모두 일어섰어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고인 서유진, 본명 김지은. 유진이 일어났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어요.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8년간 3명의 남성과 결혼하여 고의로 살해하고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약방 주인의 증언, 거래 기록, 약물 성분 분석, 피해자가 남긴 녹음 파일, 그리고 네 번째 타겟이었던 최진우 씨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명백합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3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돈을 위해서요.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재판장이 유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피고인 서유진에게 살인죄, 살인미수죄, 사기죄를 적용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무기징역? 방청석에서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경숙 씨와 미라의 손을 꽉 잡았어요. 세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진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그 얼굴에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분노였어요. 이해 있습니다. 항소하겠습니다.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피고인 퇴정? 교도관들이 유진을 끌고 나갔어요. 유진은 끝까지 우리를 노려봤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기자들이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아드님께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민준이 묘소로 갔습니다. 경숙 씨와 미라도 함께 왔어요. 우리는 민준이 영정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해냈어. 저는 영정 속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이 감옥에 갔어. 무기징역이야. 다시는 밖에 못 나와.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남긴 녹음 파일 덕분이야. 내가 엄마를 도와준 거야. 손가락에 반지를 만졌어요. 민준이가 준 반지였습니다. 이거 끼고 있을게. 엄마 곁에 내가 항상 있는 거야. 경숙 씨도 태수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너 원수 갚았어. 이제 편히 쉬어. 미라는 재혁의 묘비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8년 걸렸어. 근데 해냈어. 오빠가 억울하게 죽지 않았다는 걸 세상에 알렸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석양이 묘지를 물들였습니다. 이제 가볼까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응. 우리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순희 씨, 경숙 씨, 미라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 모임 만들어요. 보험 사기 살인 피해자 유족 모임요. 모임? 네. 우리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요. 그리고 혹시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면 도와주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경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찬성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게 해야죠.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 아들들을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싸울 거예요. 미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묘지를 나왔습니다. 석양 속을 걸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민준이는 돌아오지 않아요. 아무리 유진이 감옥에 가도 제 아들은 다시 살아날 수 없죠. 하지만 정의는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할 거예요. 다른 어머니들이 저처럼 아들을 잃지 않도록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민준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민준이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책상 위에 민준이 사진을 놓고 저는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 자랑스럽게 만들 거야. 엄마는 포기하지 않을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 없이요. 꿈속에서 민준이를 봤어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고했어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아들. 눈을 떴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와 사랑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3명의 여자, 3명의 아들, 하나의 정의. 우리의 싸움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계속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들을,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용기를요. 영원히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